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죠. 그 지역의 이름이 쿠르스크였습니다. 그런데 쿠르스크로 들어간 우크라이나군, 정말 정예병력인데 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격도 더욱더 거세졌는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어떤 성과를 낸다, 전과를 올린다, 이 경우에 미국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쿠르스크 지역의 지도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최대로 점령했을 때 바로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수복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다시 재점령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이게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지도는 미국의 ISW 전쟁연구소가 만든 지도고요. 절대 러시아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편을 좀 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약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가 수복한 영토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북쪽과 동쪽, 서쪽 다 지금 현재 조금씩 이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서쪽 지역의 러시아군의 공세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진짜 정예병력은 북쪽 지역, 그리고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 북쪽에 주력군이 있는 이유는 이게 이 방향으로 쭉 가면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원전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력군이 북쪽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자, 동쪽에 있는 주력군은 바로 수자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한 겁니다. 이 수자 지역에는요, 러시아 가스관이 우크라이나 땅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데 계측소가 있고요. 그리고 압력을 가해서 유럽 땅까지 쫙 쏴줘야 되잖아요. 이 압력기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서 이 동쪽에도 우크라이나 정예병을 배치한 겁니다. 이에 비해서 서쪽은 사실 전략적으로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군이 별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한결같이 잘못된 보도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 이 서쪽 지역을 강을 따라가다 보면 다리가 3개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 다리 3개를 전부 다 폭파해 버리니까 이 서쪽 지역을 이렇게 막고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오보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 다리 3개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서쪽 지역을 방어할 만큼의 전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 강을 넘어오려고 하니까 이 서쪽 지역 다리를 다 끊어버렸는데, 러시아는 끈질기게 여기에 부교를 놓고 결국은 서쪽을 주요 공격 루트로 삼은 겁니다. 왜 그랬냐?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정예병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이 퇴각하려면 결국 이 길을 통해야 됩니다. 수미 지역, 우크라이나의 수미 지역으로 퇴각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이게 외길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계속 공격해서 여기까지 점령을 해버린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거 퇴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지형이 라스푸티차, 그래서 막 진창, 진흙탕이 되는 곳이거든요. 멀쩡한 도로로 퇴각을 해야만 제대로 퇴각할 수 있는데 여길 딱 막아버린다? 그러면 여기에 갇힌 우크라이나군은 자칫하면 섬멸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러시아가 이 도로를 끊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도로까지 지금 몇 킬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자칫하면 섬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은 멀쩡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세계의 관심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쏠려 있잖아요. 이 틈을 노리고 지금 러시아가 아주 강력한 동부전선 공세를 현재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동부전선 문제는 조금 뒤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쿠르스크를 공격해서 더 불리한 상황으로 만든 것인가? 이 의문이 들잖아요. 처음에는 좀 헷갈렸습니다. 위태로운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빼내오기 위해서였냐? 아니면 러시아 본토 공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목적이었냐? 심지어 원전이 목표였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뭐였냐? 바이든한테서, 미국의 민주당한테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이 공세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이제는 가장 합리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실제로 9월 26일 젤렌스키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민주당이 추가로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게 9월 30일이 미국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 80억 달러 중에 55억 달러 요걸 지원하지 않았으면 이 돈 다 날아가는 돈이었어요. 지원을 못할 뻔했던 이런 돈인데 9월 30일보다 딱 나흘 전에 젤렌스키가 워싱턴에 방문해서 이 돈을 받아낸 겁니다. 왜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미리 받아놓은 55억 달러 이거 지원 못하고 공중으로 분해될 뻔했는데 젤렌스키가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이 돈을 받아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해리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지원을 민주당이 했죠. 근데 공화당, 특히 트럼프는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의 행동은 잘못된 지원이다, 헛된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대선 직전에 동부전선이 뚫리거나 쿠르스크가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이게 해리스한테는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가능성이 확전으로 가면서 이 해리스한테 최대 악재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터진다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쿠르스크 공격 직전에 우크라이나의 재정은 사실상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진짜 몇 달도 버틸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바이든과 민주당한테서 받아내기 위해서 사실상 마지막 도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냐?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없이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야, 우크라이나 도와봤자 이거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 이런 회의론이 미국의 공화당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 내에서도 점점 불거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지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금액, 미국 의회가 승인한 금액만 따져봐도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조 원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생각할 때 당장 이 손익 계산이 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한테 지원한 금액이 368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 정도 되니까 사실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한 돈이 이스라엘 지원 금액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이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의 총 지출은 우리나라 돈으로 64조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해준 돈이 1년 예산에 무려 4배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예산을 보면 자, 수입은 454억 달러라는데 총 지출이 902억 달러로 121조 원으로 2배나 늘어났죠. 이거 전부 다 원조를 받은 금액, 뭐 이런 돈들이 정말 많은 건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아무리 지원해줘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돈을 더 줘? 이거 말이 안 돼. 그리고 아무리 돈을 줘봤자 우크라이나 저 못 싸운다니까? 이렇게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까지 29일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러시아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건 당장 해리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희들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 지원해줬는데 그 결과가 이거냐? 라는 그런 공세가 트럼프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는 원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자고 주장하다가 대선 직전에 중도표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살짝 찬성하는 이런 묘한 입장으로 선회를 했거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이게 바로 트럼프의 주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대선 직전에 이스라엘은 잘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못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동안 트럼프의 주장이 맞았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미국 사람들한테 심어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게 국제관계가 정말 묘한 게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트럼프를 지원하고 그러면서 미사일과 대공방어 체계는 러시아와 이란이 서로 협력하는 이런 이상한 체제. 이거 진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국제관계라는 게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상하게 이합집산을 해서 그야말로 앞으로는 이 국제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걸 바로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공세를 강화하면 미국의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다. 지금 현재 푸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러시아한테 무작정 유리한 정책을 쓸 거냐? 이건 대통령 돼봐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성향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볼 때 러시아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까지 딱 29일 남은 시점에서 만약에 동부전선의 요충지가 뚫린다. 이건 미국에서 해리스한테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너무 잘 아는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 동부전선에서의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한 지역 바로 동부에서도 북쪽 지역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병력을 집중해서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자,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점령지를 늘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부 거점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죠. 바로 토레츠크라는 지역인데 자, 8월 8일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공격했던 초기에 토레츠크의 시가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력 병력, 정예 병력이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러시아가 이게 기회다 해서 갑자기 이 토레츠크로 공격을 했는데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토레츠크 주변을 먼저 땅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레츠크 시가전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 토레츠크가 언젠가는 함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서방의 분석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레츠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이 있죠. 바로 포크로우스크라는 곳인데 자, 8월 8일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공격해 들어간 그때만 해도 이 포크로우스크랑 러시아군 사이에는 16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세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자, 10월 5일 현재 어느 정도까지 전진을 해왔냐? 러시아군 주장에 따르면 지금 3km 앞까지 왔습니다. 서방에서 인정하는 걸 따지면 지금 7km인데 제가 보기엔 3km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근접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남쪽과 북쪽에서도 계속해서 진군하고 있기 때문에 포크로우스크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 포크로우스크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까 보여드렸던 우크라이나 전체 지도를 보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 맞서서 이렇게 참호를 파고 지금 러시아군을 막고 있는데요. 이 참호에 다 물자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 물자를 공급하는 거점 도시가 바로 포크로우스크입니다. 만약에 포크로우스크가 함락이 된다. 그러면 이 동부전선 전체가 한꺼번에 밀리는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장소입니다. 포크로우스크에 만약에 시가전이 시작됐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러시아에서 선전전을 아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앞으로 이 대선까지 29일 남았잖아요.
포크로우스크로 점점 더 진격을 해나가면서 적어도 시가전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29일 안에 포크로우스크까지 점령한다? 이건 정말 해리스한테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다급한 건 사실은 해리스 진영일 수도 있는데요. 쿠르스크를 29일 동안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전략적 가치도 없는 쿠르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예병이 뭐 10,000명이란 얘기도 있고 뭐 최대 30,000명이란 얘기도 있는데 이런 정예병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포크로우스크를 방어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일설에 의하면 쿠르스크로 갔던 정예병 중에 절반 이상을 지금 다시 대체해서 정예병은 지금 다시 동부전선으로 좀 왔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쿠르스크의 이 북쪽과 동쪽에는 아직도 정예병이 남아있거든요. 이 병력이 정말 아쉬운 거죠. 포크로우스크가 자꾸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병력이 있었으면 조금 더 한 29일 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들지만 러시아는 어쨌든 동부전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동부전선에 치열한 한 달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누구든 뭐 침략을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감정이 앞서서 무조건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보도만 하는 거,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한지를 이 국제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트럼프가 되길 바라는 건 이스라엘과 러시아인데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와 이란이 협력하고 있는 이런 국제적인 정세. 요즘은 진짜 무조건 국익이 우선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성이 먼저 앞서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언론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